네, 그러면 CNG 줌 라이브로 네. 첫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는 BIM 스캔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설연에서 이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강태욱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줌 라이브 주제는 해외 건설 및 빔 트렌드와 시사점. 네, 부제는 이제 헐리우드 빔과 비욘드 빔. 이건 이제 강호영 교수님이 이제 정해주셨고요. 네, 텍사스 AM 강호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BIM 쪽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석학이신 분인데요. 강호영 교수님은요. 1990년 초부터 객체 지향 3D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빔 케이브,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반 생체 모방 모델링 등 다양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된 개발과 교육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다 잘 들리시죠? 네, 잘, 저는 텍사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슬라이드들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잘 예. 보입니다. 저 오늘 CNG 텔레비전에서 하는 첫 번째 온라인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음, 이 좋은 기회에 이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건설과 빔에 관련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강태욱 박사님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그 결과 저희가 얻었던 거는 일단 강태욱 박사님이 질문을 쭉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질문이 강태욱 박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뭐 30분 또는 40분 정도에 걸쳐서 답을 드리고 나머지 20분 또는 30분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텍스트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강태욱 박사님이 나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발표가 끝나고 답에 대한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태욱 박사님이 이제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1993년도에 코펙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은 회사 이름을 바꿔서 캡코 ENC라고 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3차원 CAD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하는 태스크 포스 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3차원 컴퓨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을 맺게 되었어요. 1993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이제 2023년이죠. 그러니까 꼬박 30년 됐네요. 30년 동안 이제 3차원 컴퓨터 모델 또는 3차원 컴퓨터 모델과
결합이 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그 설계 과정을 향상시키고 또 건설을 좀 이렇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근무할 때 만들었던 도표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은 IPIMS라고 해서 Integrated Pla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벤틀리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 디자인 정보를, 설계 정보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 그러니까 도표를 보시면 지금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쭉 해왔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3차원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서 설계 정보, 시공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제 설명을 이제 마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강태혁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실은 이제 뭐 전면 빔 발주 등등 많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미국의 이제 BIM 활용 수준이라든지 실제 활용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미국의 건설회사들은 모든 프로젝트에 빔을 다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빔을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거쳐서 다 사용하고 빔 그 건설이 끝나고 나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이제 잘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특정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보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고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건설 이런 데에서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example을 가지고 왔어요. 그 example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예전에 9/11이 발생했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렇게 폭파가 됐었잖아요. 그 폭파된 그 지역에 서브웨이 스테이션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누가 했냐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건축가이자 시빌 엔지니어이시죠. 그분께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은 스캔스카 USA 빌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공을 했는데 언뜻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뭐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시공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겠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를 보시면은 사람 눈동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별명은 아큘러스예요. 사람의 눈동자, 아큘러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스캔스카 USA 빌딩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분들은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prefabrication, prefabrication methodology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마줄들을 딴 곳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 마줄을 이렇게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보편타당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의 시공 또는 설계에서는 빔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빌딩에서까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니지만 텍사스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 정도의 회사들이 그 자기네 프로젝트에 그렇게 빔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네, 그 효과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적극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미국의 이제 BIM 국가 로드맵, 뭔가 이제 민간을 서포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한국하고 또 싱가포르하고 영국도 그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그 빔 로드맵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는 빔을 이렇게 사용합시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미국은 국가에서 그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누가 이제 빔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딩 스마트 얼라이언스 USA 지부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리드를 하는데 빌딩 스마트 얼라이언스는 그러면 국가 기관이냐? 그건 아니고요. 요 화면의 맨 아래 보시면 빌딩 스마트 얼라이언스 is an open, neutral and not for profit,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불과한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통일되고 좀 체계화된 그런 방식으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빌딩 컨스트럭션에 있어서의 프로덕티비티를 좀 높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시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뭐랄까 규범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딜리버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누가 어떤 시점에서 정보들을 생산하고 또 누가 어떤 시점에서 그 정보들을 소비를 하는지, 이런 그 일종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정보의 흐름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또는 다른 테크놀로지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달리 속도는 느린 편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드는 그런 일종의 이제 국가기관인데, 여기에서 2021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내셔널 스트래티직 로드맵을 2021년에 만들었죠. 한국은 한 10년 전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한국보다 훨씬 더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상한데 미국이 앞서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느리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막 빨리 진행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큐멘트를 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그 안에 10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 로드맵에는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4년 동안은 이 조그마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이용한 프로젝트 딜리버리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패밀리라이즈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한 건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아마도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많이 얘기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는지, 또는 어떤 분야에서 효과를 얻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트 안에 보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Adopting open standard at the enterprise level for data management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lack of agreed upon national standard for implementation 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national standard 얘기를 하고 있네. 아직까지 national standard가 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느꼈다시피 미국에서는 이제 그 내셔널 스탠다드, 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CII라고 해서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라고 하는 일종의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라이즌 커미티라고 하는 거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게 모델 베이스드 프로젝트 딜리버리,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딜리버리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느리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느리지만 이제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저기 민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드라이브 하는 게 상당히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영국이나 이제 뭐 이런 어떤 트렌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주 방식이 크게 미국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면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면 발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모든 그 건설 프로젝트에 강제적으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건 오토데스크사의 페이지에서 가입무리를 한 건데요. 이건 이제 현재의 스테이터스예요. 보면은 설계 시점에서는 한 60%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023년까지의 목표는 한 90%까지는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뭐 MEP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들은 50% 쓰고, 시빌 엔지니어들은 46%, 그 다음에 컨트랙터들, 그러니까 시공사들은 한 41%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국가가 주도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에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빔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때 이제 빔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달라스 시청 같은 경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as-built 드로잉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as-built 모델을 한번 수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엑스큐션 플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빠진 게 있는지 봐주십시오라고 이제 저한테 그 자문이 오면 제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어태치돼서 따라오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해서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엑스큐션 플랜에다가 녹이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 요 두 가지 좀 같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한국의 전면 발주에 대한 의견에서 빠진 것들은 그 한국에 대한 의견은 그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인포스를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죠.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면 발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효과를 맥시마이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정부나 또는 그 나중에 모아진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모은 마지막 사용자들이 이 모아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저희가 이제 실은 그 해외에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영국에서 각각 앞서 나간 거를 이제 빨리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방식이 나오기도 하고, 정확히 이제 어떤 BIM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겁지겁 가는 부분도 사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공공발주, 민간발주나 아니면 이제 토목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BIM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관점에서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프로젝트 발주 방식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BIM 활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공공발주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SA가 주로 이제 주도를 하죠. 그 GSA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를 주관을 하고, 또 각각의 도시들은 자기 그 municipality 레벨에서 발주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뭐랄까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눠져서 이제 발주를 하는데, 한국하고 비슷하게 발주하는 그 시기나 이제 그 시도하는 의견들은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면 공공발주는 거의 그 로이스트 프라이스를 적어내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비딩해서 이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민간 발주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니까 CM at risk라고 해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팀이 끼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주가 나오기도 하고, GMP라고 해서 Guaranteed Maximum Price라고 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는 더 이상 이게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민간 발주 방식이 아무래도 좀 다양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게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차이점은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발주 방식이 워낙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미국하고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서 바로 이제 BIM execution plan 해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 수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이게 상당히 러프해요. BIM 수행 계획서 자체가 발주 나가는 방식 자체가. 근데 이런 작성 수준이라든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ISO 19650까지 이제 뭐 호환하게끔 지침이 또 약간 또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막상 이제 수행 계획서는 되게 러프하게 또 나가고, 이런 좀 약간 그 딜레마가 있는데, 그 미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그 주시죠. 한 10년 정도 전에 BIM execution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BIM execution 매뉴얼 안에는, 플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그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 정부 레벨에서 BIM execution 플랜을 마련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시도도 있었고, 또 연방정부에서는 GSA 레벨에서 BIM 모델 안에 요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에도 BIM 프로젝트 엑스큐션 플래닝 가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윌 아이커드라고 하는 이분은 이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분이 이제 BIM 포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봤는데, 우리 강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BIM execution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BIM 프로젝트 엑스큐션 플래닝 가이드는 그렇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들을 이렇게 디파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제가 이제 그 자문해 주는 내용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인데, BIM execution 플랜을 만드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빌딩 오너가 되겠죠. 아니면 정부든지. 이 정부에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에서 3차 모델과 인포메이션의 결합이라고 봤을 때, 그 인포메이션을 뭘 요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어태치하라고 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클리어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BIM 프로젝트 엑스큐션 매뉴얼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파일 이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레빗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레벨은 이것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는 이 BIM 인포메이션 모델 안에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테이지에서 집어넣어서 내가 마지막에 건물을 메인테인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 짐작에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제 엑스큐션 플래닝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ISO 19650라고 하는 거 활용 수준을 이제 같이 물어보셨는데,
그 빌딩 스마트 얼라이언스나 빔 포럼에서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이제 그 현업에 있는 그 건설 회사나 이 시공 회사들 물어보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규약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인 컨스트럭션 레벨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네, 그 처음 BIM이 이제 서브 컨트랙터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겠다, 운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뒷단에 있는 분이 앞단에 이제 인볼브 참여를 해서 이제 BIM 수행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약 제도상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BIM 매니저라든지 코디네이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빔 코디네이터, 이제 이런 그 직책이 한동안 미국의 건설회사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비즈니스 카드를 보면 빔 코디네이터 이렇게 적었던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요즘은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이름을 쓰지 거기다가 빔을 갖다 붙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안은 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빔을 이용해서 서브 컨트랙터들 사이에 서브 컨트랙터들과의 프리 컨스트럭션 코디네이션 미팅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빔 코디네이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3차원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의 서브 컨트랙터들 이렇게 한 30명, 30개 회사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 실제 시공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뭐랄까 나름대로의 간섭, 서로 간의 간섭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빔 코디네이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에서도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빔 코디네이터의 주된 역할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프로블럼 솔빙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하고 빔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느끼는 차이점이에요. 한국에서는 빔 매니저 또는 빔 코디네이터 그러면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뭐 빌딩 코디네이터가 이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이렇게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은 뭐라고 그러나 제3자의 회사들,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그런 회사들에 맡겨서 도면을 던져주고 3차원 모델을 돌려받는 그런 방식으로 3차원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가진 다음에 이제 서브 컨트랙터를 쭉 모아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은 건설을 아주 무난하게 아무 막힘 없이 중간에 이제 멈추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Pre-Construction Coordination Meeting이라고 하는 거를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쭉 디스커션들을 해요. 그 일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빔 코디네이터예요. 그리고 이 빔 코디네이터의 수요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시공회사에서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레벨이면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면 빔을 이렇게 사용해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미팅을 한다면 3.5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내가 이제 빔 스페셜리스트로 좀 이렇게 국제 무대,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국제 글로벌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빔 코디네이터로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만약에 가지시면 외국에서 또 다른 국제 글로벌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이제 어떤 잡을 가지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비욘드 빔인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 건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 좀 트렌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 건설은 뭐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3차원 모델이라든지 좀 어드밴스드 된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거를 스마트 건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물에 그 화면에 우측 보면은 그 멋진 건물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혹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건물은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193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두 번째 퀴즈. 이 건물을 완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건물을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1930년대 당시에 이 건물을 시공하는데 얼마 걸렸을까라고 하는 짐작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뭐 텍스트나 이렇게 육성을 써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으신 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텍스트를 한번 12개월, 이게 조형준 씨께서 바로 답을 해주셨네. 베네핏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11개월은 살짝 비켜나긴 했어요. 13개월. 1930년대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건설하는데 13개월 걸렸다고 하는 게 사실 믿기 좀 힘드시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의 그 리버워크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힐튼 호텔이에요. 이 힐튼 호텔은 196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건물을 완공하는데 20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크리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공을 한 건데, 여기 보면 건물이 박스 모양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 박스 모양으로 걸리는 거를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이 박스를 다른 곳에서 이제 그 프리패브리케이션 해서 안에 이제 그 건물, 그러니까 박스 안에는 침대도 넣고 테이블도 넣고 심지어는 전화기도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넣어서 그냥 헬리콥터나 이 크레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968년에 만들었지만 프리패브리케이션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챌린지는 뭐냐면 1930년에는 13개월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고 1968년에는 200일 만에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과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건물을 서울 한복판에서 한번 시공을 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200일 안에 지금 지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챌린지죠. 근데 다행스럽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이그젬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메카오에서 그 완공한 건물인데, 그 몰피우스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이제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그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가 이제 설계한 거죠.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서울 DDP도 이제 자하디드 이분이 설계하셨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나가잖아요. 이런 건물들을 이제 어떻게 시공했을까? 이제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들을 이제 사용을 했죠. 여기 누군가가 답을 하셨네. 이 프리패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3차원 모델도 쓰고 프리패브리케이션도 쓰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걸 요즘은 이제 industrialized construc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바이오미미크리를, 그러니까 생체를 모방하는 디자인, 그 다음에 3차원 프린트를 이용한 그러니까 시공,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20, 30년 동안 건설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놓을 만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한 좀 자유로운 모양, 생체 모방, 그 다음에 그 3차원 프린트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시공,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또 한국이 이제 기술에 많이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런 국가니까 여기에서 나름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질문 받기 전에,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 뭐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시간이 많이 이제 좋겠습니다.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뭐랄까 챌린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챌린지를 드리고,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31%가 over 90%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100일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1,000원 가지고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목표에서 10% 내외에 벗어나지 않고 10% 내외에서 목표를 달성한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는 3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0% 정도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1,000원 가지고 공사를 끝내야지 했을 때 1,100원을 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뭘 나타내냐면은, 이 전자나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 컨스트럭션 회사들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전자나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 그분들은 62시간을 실제로 뭔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해요. 근데 컨스트럭션 쪽에서는 지금 이게 막 글자로 좀 옮겨서 죄송합니다. 여기 100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 실제로 건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은 10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7시간은 그냥 낭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낭비를 하는 게 주로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낭비를 하고, 33%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하는 데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컨스트럭션에서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생산성은, 자동차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렇게 생산성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컨스트럭션 쪽에서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제 얘기를 마치고, 여기 보면 다른 슬라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못 받으니까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치고,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또 우리 강태욱 박사님이 모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질문 제가 대신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없으시면 조영숙 박사님 지금 게스트로 같이 오셨거든요. 그 조영숙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요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는 거가 요새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뭐 4차 산업에서 드론이라든가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사용하는 걸 갖다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아까 교수님이 말한 대로 첫 번째 목적이 생산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한국의 그 건설업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까도 질문하신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까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좀 놀라셨죠? 예, 한국에 되게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또 뭐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건설에 하자.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일단 3D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BIM 정보를 갖다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은 앞으로의 스마트 건설의 디지털 트윈 적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구조물, 객체를 디지털로 옮겨온 거에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의 그 실시간으로 뭔가 변하는 상황을 예. 그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 전달받는 체계, 그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원 모델이나 뭐 아주 아이덴티컬한 3차원 모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이제 빌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빌딩 내에 어떤 특정한 룸에 있는 온도라든지, 또 특정한 룸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조건들이 3차원 모델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시공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현장을 가지 않고 3차원 모델만 봤을 때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현장에서 몇 사람이 일을 하고 어디에 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만약에 그걸 사용해서 누군가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면 그거는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아니, 한 가지 제가 이샘플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트윈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드론하고 레이저 스캐닝 말씀을 하셔서 이제 생각난 건데 그 휴스턴에 그 앤하우즈 부시라고 하는 그 버드와이저 맥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이제 이제 생산 시설을 좀 이렇게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를 불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시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앤하우즈 부시 입장에서는 문을 예를 들어서 6개월 닫는 거하고 1년 닫는 거하고 3개월 닫는 거 비교를 해보면 3개월 닫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왜 그러면 3개월 딱 이렇게 건설비를 좀 높게 주더라도 3개월 공사를 끝내고 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증설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시공을 3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모이세요. 비딩을 하세요.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3차원 현재 오래된 그 퍼실리티에는 그 블루프린트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공장을 그 레이저 스캐닝으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레이저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 컴포넌트들은 3차원 모델로 만들고 그래서 이 그 레이저 스캐닝 된 그 디지털 모델하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리 만들어진 3차원 CAD 모델을 합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이런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통해서 30일 안에 프로젝트를 마쳤다 하고 자랑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프로세스 디지털 트윈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은 어떻게 잘 결정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쓰는 거가 최고로 좋은 거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 플랜트 쪽에서는 그렇게 엔진 드로잉이 없고 3차원 모델이 없는데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레이저 스캐닝 하는 것들이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 빌딩 컨스트럭션 쪽에서 디지털 트윈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빌딩 인더스트리 쪽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손에 와닿는 이익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저한테 그런 답을 주시면 저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모두 다 쓰는데 그 누가 만들 거냐, 비용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료로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누군가가 시간하고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1,000원이라고 하는 버젯을 썼으면 최소한 한 2,000원 정도는 벌어야 그게 할 만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게 가성비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맞는 얘기가 논리적인 얘기가 되겠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틀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성비라든지
사용에서 마지막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니까 무조건 가야 돼. 뭐 이런 약간의 무브먼트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기는 받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양해하시고 알겠습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최은섭 님이 질문해 주신 거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좀 제조 산업을 위해서 예. 컨스트럭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하시면서 지금 뒷부분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떤 초반에 이제 설계와 시공과 뭐 이런 어떤 각각에 대한 태스크를 이제 묶는 WBS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체계가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간 호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기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의 문제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거 좀 설명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이 이제 하셨던 질문의 베이스를 우리가 보면 사실은 테크놀로지 오리엔테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테크놀로지도 이미 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설계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정보를 만들고 work breakdown structure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시공 단계라든지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설계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시공 당시에는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는 그런 약간의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거죠.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스마트 컨스트럭션, 뭐 디지털 트윈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테크놀로지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스템에 약간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빔이라고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뭐랄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소시알러지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고 이제 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회사, 그 다음에 사용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왔다고 해서 그냥 덜컥 하고서 이 프로그램 이제 샀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사실은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마지막 질문 그냥 묶어서 제가 드릴게요. 예. 이게 초기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건설이라든지 유지 관리 쪽, FM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물려서 이제 BIM으로 넘겨버리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질문이 그러니까 facility management 할 때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해요. 예. 맞아요. 네. facility manager 하시는 분이 최종의 사용자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생애 주기 동안 건물의 생애 주기 동안 이렇게 쭉 보면 설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시공할 때가 있고 건물을 사용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애 주기 동안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93%의 비용을 언제 지불하냐면 건물을 사용할 때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건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지불하는 금액은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93%의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 그래서 퍼실리티 매니저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제 역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프로세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액티브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뭔가를 보수하고, 사전에 뭔가 보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이렇게 그 부품들을 오더하고 하는 그런 그 체계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런 그 진보된 방식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첫 번째 액션 아이템은, 우리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사용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자기가 사용하는 퍼실리티마다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이제 발전소가 다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쭉 하셔서, 나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해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딱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러면 건설 단계에서는 이런 거를 내가 요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게 비단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국가 단위의 어떤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설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최종 소비자의 니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강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CNG 줌 라이브 이제 첫방 진행했고요. 아울러 이제 사실 강원 교수님이나 조영식 박사님은 제가 이제 두 분 다 존경하시는 분이라 예, 제가 일단 영광으로 예, 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좀 궁금증을 끌어주는 이런 어떤 예, 상호 이제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이렇게 좀 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그 간단하게 조용식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멘트 좀 예, 남겨주시면. 이게 네.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첫 번째인데, 우리 뭐 한 10년 전에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CNG TV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저희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짜장면을 좋은 데를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우리 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아주 한 멘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짧은 시간이나마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뭐 소통을 자주 해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저희 이제 모국에 한국의 그 건설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됐으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좀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언제든지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